우리 선거 때 TV 토론 하듯이 그렇게 한번 붙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마산 합포구 위원장 이옥선입니다. 성산구 위원장 허승무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인사 올리겠습니다. 창원시 의창구 지역위원장 김지수입니다. 마산 해운구 지역위원장 송순호입니다. 반갑습니다. 아리백에 들어가면은 현대자동차에 부품을 납품하는 창원공단의 수많은 업체들 있죠.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지 않은 주한미군 공여 지역은 반환하고 있고요. 내뿐만 아니라 우리 아이들이, 우리 부모들이 이런 이제 위기 의식들을 가지게끔 이제 만들어야 될 지점이 분명하게 있는 거고. 특히 농공단지에 이런 에너지 설치를 하려고 하더라도 안 됐던 부분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런 제도적인 개선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 네, 창원 시민 여러분, 경남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더불어민주당 창원시 5개 지역위원회입니다. 오늘 우리 이제 경남도당 교육연수위원회 주관으로 창원시 5개 위원회에서 창원을 어떻게 가꾸고 또 시민들에게 설명할 것인가 정책 콘서트를 열기로 했습니다. 오늘 그 첫 번째 시간으로 하포구의 이옥선 위원장님, 그리고 성산구의 허성무 위원장님, 의창구의 김지수 위원장님, 그리고 회원구의 송순우 위원장님을 모시고 두 가지 주제와 또 다양한 주제를 보태어서 저희가 정책 콘서트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원래는 이게 동영상 녹화에는 없습니다만은 그래도 오늘 창원시 의회를 빌려주시고 또 창원시 의원님들도 많이 오셔서 제가 의원님들만 먼저 좀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종대 전 의장님 오셨습니다. 지금 현재 문순규 부의장님 오셨죠? 예. 그리고 우리 원내대표 백승규 의원님 계십니다. 제가 그냥 무순이니까 의원님 인사해 주세요. 김경희 의원님 오셨습니다. 정순욱 의원님 오셨습니다. 이유환 의원님 오셨죠? 예. 세은아 의원님도 예 반갑습니다. 박혜정 의원님도 오신 것 같은데요. 아유 반갑습니다. 예. 우리 이원주 의원님 오셨습니다. 진형익 의원님 오셨습니다. 그리고 김남수 의원님도 오셨습니다. 오은옥 위원장님 오은옥 의원님 오셨습니다. 김묘정 의원님 오셨습니다. 이종화 의원님 오셨습니다. 우리 도당의 여성위원장님이시죠? 경영누님, 우리 김경영 위원장님 오셨습니다. 저도 이제 나이가 들어가다 보니까 전홍표 의원님 오셨죠? 예, 반갑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를 함께 했는데 정말 애를 많이 써주신 우리 각 지역위원회 국장님 오셨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교육연수위원회 주관인데 우리 5개 위원회 교육연수위원님들께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을지키는 민생 을지키는 위원장 미족 위원장님 계시죠? 맞다. 우리 양문석 TV 요즘 잘 나가죠? 양문석 전 도지사 후보님 계시죠? 예, 반갑습니다. 우리 이 창원 5개 위원장 토크 콘서트가 양문석 TV를 한번 넘어서는 그날을 기대하면서 그러면 혹시 빠진 분 계시더라도 너무 서운해하지 마시고요. 오늘 그 우리 위원장님 얘기 잘 한번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모두 인사로 우리 위원장님 돌아가시면서 정책 토크 콘서트에 임하는 약 1분 내지 1분 30초간의 모두 인사 말씀 한번 듣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대로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네, 반갑습니다. 앉아서 하겠습니다. 네, 예, 마산 합포구 위원장 이옥선입니다. 사실은 원래 순서는 제일 마지막에 돼 있어가지고 마지막에 하면 장점이 뭐냐면 말을 짧게 해도 되고 그 다음에 앞에 또 말들이 있다 보니까 단점은 또 뭐냐면 다 해버려가지고 할 말이 참 없는 게 마지막 순서였는데 첫 번째를 시키려니까 좀 당황스럽긴 합니다. 근데 다른 것보다도 아마 오늘 좋은 말씀들이 나오실 텐데요. 그 토론 내용이 사실은 내년에 우리 총선을 대비하는 데 있어서 우리 창원시를 한 정책으로 제대로 좀 수립이 될 수 있도록 관철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또 3년 뒤에 반드시 오늘 됐던 내용들이 우리 시도위원님들과 지금 그동안 좀 준비를 하고 실현을 해서 3년 뒤에
우리 시장이 당선되고 또 시도위원들이 정말 또 다수가 됐을 때 반드시 창원을 변화시키는 그런 정책과 힘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많은 관심과 좋은 의견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유옥선 위원장님께습니다. 다음 허성무 위원장님께 올리겠습니다. 예, 성산구 위원장 허승무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우리 오늘 시의원님들 많이 계시고 또 김정대 전 의장님도 함께 해주시고 정말 반갑고 고맙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정치 투쟁을 정말 잘해야 됩니다. 사실은 우리가 다 정치인이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어려운 시국에 있는데 정치 투쟁을 정말 잘해야 되고, 그러나 정치 투쟁만으로 국민들로부터 사랑받고 박수받을 수는 없습니다. 정책도 굉장히 잘해야 됩니다. 이 정책을 통해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고 또 경제적 풍요를 만들어갈 수 있는 대안들을 만들어내야 되죠. 그리고 비전이 정책을 통해서 나와야 합니다. 그래서 첫째는 어느 정당인지 사랑을 받으려면 비전이 있어야 되고요. 둘째는 또 정치적으로 호소를 잘해서 또 신뢰를 받아야 되는 그런 거라고 봅니다. 오늘은 그런 정책 콘서트를 통해서 우리 지역을 넘어서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우리가 뭘 해야 될지들을 함께 고민해보는 그런 귀중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인사 올리겠습니다. 창원시 의창구 지역위원장 김지수입니다. 너무 근사하다, 그렇죠? 근사 안 한가요? 근사하죠. 예, 창원시 우리 지역의 현안을 우리가 같이 공유하고 우리가 같이 대안을 마련하는 이 함께하는 톡콘서트를 처음으로 시도하는데요. 이렇게 근사한 정책 톡콘을 준비해 주신 우리 하기남 도당 우리 교육연수위원장님과 우리 5개 지역의 교육연수위원장님을 위해서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제 시작인 것 같습니다. 예, 이제 이번 첫 토큰을 통해서요, 저희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지역의 문제를 같이 고민하고 같이 해결하는, 그래서 머리를 맞대고 지역 주민들께 민주당이 대안이다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도록 힘차게 다 같이 전진합시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우리 송순호 위원장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마산 해운구 지역위원장 송순호입니다. 반갑습니다. 그 5개 지역위원장이 모여서 창원시 현안과 관련해서 같이 좀 얘기도 나누고 또 창원시 발전을 위해서 어떻게 힘을 모을 건가에 대해서 함께 고민하고 결의하는, 그리고 정책을 발굴하는 이런 자리인 것 같아서 굉장히 흐뭇합니다. 그리고 이런 우리 당에서는 아마 우리 지역위원회에서는 아마 처음 있는 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하기남 교육연수위원장이 정책 콘서트를 잘 기획해서 마련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5개 지역위원회가 있는데 한 지역위원회가 잘한다고 창원이 바뀌는 건 아니고 5개 지역회 모두가 창원을 공동 책임다는 자세로 함께 공부하고 함께 결의하는 그런 자리인 걸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많은 의견 나누고 창원시 발전을 위해서 함께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우리 위원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오늘 토크 콘서트는 이렇게 진행됩니다. 우리 위원장님 분이 이제 5분인데 우리가 총 5번을 기획을 하고 그 매 회에 두 분의 위원장님들이 약 10분씩 주된 발제를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한 30분 정도를 우리 위원장님들이 상호 치열하게 우리 지역의 현안에 대해서 오늘 주제에 꼭 한정하지 않고 토론하게 됩니다. 오늘은 두 분이 발제하실 텐데, 첫 번째로는 성산구 허성무 위원장님께서 기후위기 시대 창원 수출 산업 이대로 좋은가를 발제하시고, 그리고 이어서 우리 김지수 위원장님이, 의창구 위원장님이 창원 시내 한복판 미군 사격장 폐쇄야라는 주제로 발제를 하십니다. 발제가 끝나면 저희 위원장님들이 아주 자유롭게 우리 선거 때 TV 토론을 하듯이 그렇게 한번 붙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첫 번째로 허성무 성산구 위원장님의 발제가 있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허승무입니다. 오늘 제가 발제할 것은 기후위기 시대 창원의 수출 산업 이대로 좋은가 하는 주제가 되겠습니다. 창원뿐만 아니고 대한민국이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입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산업이 기후위기 시대 이 방식대로 가는 것이 가능한 것인가, 지속 가능하지 않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하는 그 현실들을 짚어보고 대안들을 생각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름 준비를 했는데 갑자기 판넬이 등장하면서 순서가 많이 바뀌었어요. 뭐 되는 데까지 하겠습니다. 예, 이 판넬을 보시면은
유럽발 아리백의 공습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뭐 아리백은 지난번 대선 때 이재명 후보가 윤석열 후보한테 아리백이 뭡니까 물어봤을 때 그게 뭐죠? 가르쳐 주시죠? 이렇게 답변해서 화제가 됐던 내용이죠. 리뉴어블 에너지입니다. 그죠? 재생 가능한 에너지를 100% 사용하자 그런 이야기인데요. 사실은 이제 어제 아래 뭐 이틀 달아서 언론 보도가 많이 나왔습니다. 볼보사하고 BMW사의 협력 업체들이 이 본사 볼보와 BMW에서 아리백과 관련된 제품 생산 과정에 계획서를 내라. 그러니까 그걸 못 내죠 지금. 그러니까 한국의 몇몇 협력 업체들이 지금 납품에서 탈락하는 사태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여러 관련된 경제협회에서 조사를 해보니까 그런 압박을 받는 기업들이 벌써 많이 생겨나고 있는 거죠. 근데 기업은 구체적으로 압박을 지금 받고 있는데 정부는 정작 대책을 지금 못 세우고 있는 거죠. 그래서 국내 부품사들의 계약 취소가 잇따르고 있다 이렇게 나오는데 이거는 우리 차원국가산업단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차원국가산업단지에 여러 분야의 산업들이 분포되어 있는데 그중에서 자동차 부품이 중요한 파트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 창원 지역에도 큰 자동차 부품 회사들이 매년 BMW라든지 독일의 유수의 메이커들이 본사에서 다 부릅니다. 그러면 비행기 타고 독일까지 다 날아가요. 거기서 매년 내년은 이렇게 갈 거고 저렇게 갈 거니까 어떻게 대비하라 하는 지침들을 받고 협력업체들이 그 지침을 받아서 다 옵니다. 벌써 이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 그래서 위기가 닥치고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이 아리백 없이는 경제도 통상도 없다는 경고가 지금 계속 뜨고 있다. 그런 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뭐 지난번에 창원의 모 기업에 와가지고 원전을 소홀히 한 것을 바보짓이다 이렇게 5년간 바보짓을 했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저는 이 원전에 대해서 늘 이야기합니다. 우리나라의 에너지 구조에 있어서 이 분포를 보면은 우리가 석탄 화력, 가스 화력, 그 다음에 수력, 풍력, 태양광, 원전 이 나름대로 각 비중들이 있습니다. 우리 같은 경우에는 원전을 한 25% 정도를 유지할 수밖에 없는 그런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는 유럽과 달리 북한에 의해서 단절된 섬나라 같은 것이고 우리는 에너지를 어떤 다른 나라하고도 공유하고 주고받을 수 없는 분절된 나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에너지를 독자적으로 만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런 가운데서 각 부분별 에너지를 어떻게 분포시키느냐에 있어서 원전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원전에 대한 지속 가능한 부분적인 역할은 주장을 늘 하는 사람인데요. 그렇지만 원전만으로 우리가 모든 걸 다 할 수 있느냐? 천만의 말씀이죠. 이미 이 유럽에서는 독일이 완전히 원전을 다 폐쇄시켰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독일처럼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원전에 의존해서 모든 걸 해결할 거다라고 생각하는 것도 어리석고 원전을 완전히 배제하는 것도 지금은 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화로운 걸 가져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지금 우리 에너지 정책에 있어서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는 앞으로 재생에너지 비중을 한 30%까지 끌어올리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했는데 이 정부 들어서는 재생에너지 비율을 한 20% 정도로 다시 낮추었습니다. 그러면 이 정부의 에너지 정책이 세계적 조류하고 정반대로 간다는 거죠. 그 정반대로 가는 속에 기업들이 죽어나고 있다. 기업들은 말은 못하죠. 지금 뭐 윤석열 정부가 저거에 조금만 반하면 압수수색이고 구속이고 이런 판국에 어느 기업이 뭐 찍소리는 하겠습니까? 그러나 에너지 정책에 있어서는 기업들이 이렇게 큰 고통을 겪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예를 들면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뭐 수도권 용인에 몇백조를 투자해서 뭐 반도체 클러스터를 만들겠다 하는데 문제는 그것을 수입해 나가는 다른 나라 유럽 같은 데는 그러면 재생에너지 100% 생산했느냐 이렇게 물어본다면은 거기에 반도체 공장을 지어서 공급할 에너지에 재생에너지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럼 무슨 에너지로 그 공장을 돌린단 말입니다. 삼성이 나중에는 한국에서 아무리 하고 싶어도 재생에너지가 없어서 미국으로 갈 수도 있고 재생에너지 공급이 풍부한 다른 나라에 가서 공장을 세울 수도 있는 그런 사태가 올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럴 만큼 굉장히 지금 위기에 처해 있다. 통상 압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점점 몰려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은 아리백이 뭔지에 대해서 지금 개념도 제대로 없는 상태에서 당선이 됐고
지금 이렇게 가고 있는 것이 오히려 그것이 더 큰 위기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구체적 현황을 만들면 글로벌 기업 약 400개가 아리백을 이미 다 선언했습니다. 그게 여러분이 잘 아는 애플, 구글, 뭐 작은 이름만 대면 아는 유명한 글로벌 기업 400개 정도가 아리백 선언을 다 했어요. 그리고는 그 회사들이 전부 협력업체에게 아리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협력업체들한테. 뭔가 협력업체들에서 납품되는 부품이 아리백이 실현된 그게 아니면은 자기들도 아리백을 실현할 수 없기 때문에 협력업체들한테 다 아리백 요구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협력하는 우리 기업들도 큰 압력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 같은 경우에는 현재 29개사가 아리백에 가입을 했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SK하이닉스, LG에너지솔루션 등 대기업 위주의 반도체, 자동차, IT. 현대자동차가 아리백에 들어가면은 현대자동차의 부품을 납품하는 창원공단의 수많은 업체들 있죠. 현대모비스부터 위아부터 그다음에 거기에 또 협력업체들 수많은 업체들이 있는데 이 친구들이 다 재생에너지를 사용해서 제품을 생산하지 않으면은 현대자동차가 무슨 수로 아리백을 실현할 수가 있습니까? 불가능한 이야기죠. 그러면 우리 창원국가산업단지에 아리백을 실현할 수 있는 그런 기반들이 있냐 말이죠. 지금 없는 거죠. 저하고 김경수 지사가 지난 4년간 했던 정책이 뭔가 하면은 맨 처음에는 스마트 선도산단을 한다고 해갖고 스마트 공장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바로 전환을 했던 게 거기에 더 붙였던 게 뭔가 하면 스마트 그린 선도산단으로 이름을 바꿨어요. 이 스마트 그린 선도산단에서 그린이 들어간 것은 이 공단을 전부 아리백을 실현할 수 있는 공단으로 바꾸자 하는 거였죠. 그래서 구체적으로 국가산단뿐만 아니라 모든 공장의 지붕에 뭘 한번 해보자. 태양광을 다 설치해보자. 전 세계에 사례가 없는 그런 공단 전체에 태양광 지붕을 덮는 그런 것들을 실현해서 아리백을 한번 실현해보자. 그런 거죠. 그렇게 해도 사실은 이게 소요되는 전력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갖고 아리백이 다 실현되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길가에 있는 모든 가로등에 그죠? 태양광과 소형 풍력을 다 달아서 역시 재생에너지를 끊임없이 발굴해내는 새로운 모델들을 끝없이 개발하지 않으면 우리는 아리백 실현하기가 매우 어려운. 그럼 이게 창원공단만, 창원시만 한다고 되느냐? 전 국가적으로 그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가야 우리가 정부가 목표로 문재인 정부에서 했던 30% 재생에너지 실현도 가능한 거죠. 그렇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럼 굉장히 선도적으로 열심히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실제 상황은 정반대로 가고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의 대기업, 수출 기업들은 다 아리백 선언을 했지만 실제로 재생에너지를 받아들일 수 있는 공간이 받아들일 만한 재생에너지가 없다는 거죠. 삼성전자가 용인에 만들 그 공장에 쓸 전력을 지금 전국에 있는 모든 재생에너지를 다 몰아줘야 개우될 만한 수준이라는 거 아닙니까?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얼마나 재생에너지에 대해서 지금 초보적이고 현 정부가 특히 인식이 없는가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탈탄소화를 위한 세계의 노력이 나오는데 ESG 경영 이야기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환경과 윤리 경영인데요. 이 환경과 윤리 경영의 한 챕터가 아리백입니다. 아리백이 이 ESG 경영의 한 핵심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 한국의 국민연금도 ESG 경영 기업 자산의 50% 투자를 해주겠다. 그리고 ESG 경영을 하지 않는 나쁜 기업에서는 뭐 투자를 빼겠다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고요. 세계적인 자산 운용 회사인 블랙록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그 총 매출 25% 이상을 석탄 사업에 투자하는 기업들, 그러니까 뭐 쉽게 이야기하면은 자기 회사가 이 투자를 석탄 개발에 많이 쓰는 그런 회사에는 자기 투자금 다 빼가겠다는 거예요. 그런 회사에는 투자금 안 준다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들이 벌써 나오고 있고, 한국전력에 대해서도 석탄에 대해서 계속 투자하는 것에 대해서 강력한 압력을 넣고 있는 거죠, 이런 데서. 그리고 이제 네덜란드 국가가 하는 네덜란드 연기금이 있어요. 기금이 한국전력에 투자했던 800억을 이미 회수해 가버렸어요. 한국전력 석탄 많이 쓴다고. 이제 그럴 정도로 세계적으로 이 아리백에 대한 것들이 굉장히 강력하게 추진돼 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만약에 아리백에 대한민국이 동참하지 못하면, 제때 따라가지 못하면은 반도체 수출은 15%가 앞으로 떨어질 거다.
그 다음에 배터리는 31%가 수출이 줄어들 것이다. 디스플레이도 40%가 줄어들거든. 아리백이 안 되면은 우리 핵심 수출 산업들이 심각한 타격을 받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이야기하는 6대 전략 산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것이 반도체, 배터리, 디스플레이, 그 다음에 미래 자동차, 그 다음에 로봇 산업, 그 다음에 바이오. 그렇습니다. 이 6대 산업 중에 이 세 분야만 해도 전부 아리백이 안 되면 이렇게 낭떠러지로 떨어질 거라는 전망이 이미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정부는 거꾸로 가는 정책을 지금 취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창원공단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래서 역행하는 한국의 에너지 정책은 굉장히 위험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좀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은 10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서에서 신재생 에너지, 원래 문재인 정부에서 9차에서는 30.2%였는데 이번에 이 정권에 와서 이걸 하면서 21.5%로 8.7% 감소가 됐습니다. 우리나라 전력 중 신재생 에너지 비중 7%로 OECD에서 꼴등입니다. 그럴 정도로 심각하고 지금요. 그래서 이 에너지, 아리백이 에너지의 수출 수입과 관련, 무역과 관련돼서 사실은 우리의 절대적 그 목숨줄을 쥐고 있다, 그런 이야기고, 에너지 안보를 위해서라도 재생에너지 비중을 반드시 늘려나가야 된다, 그런 주장을 드립니다. 이제 에너지별 문재인 정부하고 윤석열 정부의 이 분포도인데요. 신재생 에너지 30.2%를 목표로 했는데 이것은 21.6%로 가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우리 창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산업에 있어서 약간의 걱정은 있습니다. 원전이 여기 이제 핵심 설비회사 두산 에너빌리티가 있고요, 그죠? 그 다음에 액화 천연가스를 이용한 가스 터빈도 최근에 거기서 개발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기기를 공급하는 회사가 여기 있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줄이자거나 없애자고 했을 때 이제 지역 경제가 받는 또 타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차피 완벽하게 이걸 없앨 수는 없습니다. 그럼 어느 정도 조화롭게 가야 되는 상황에서 우리가 지혜로운 스탠스를 취해가는 것이 필요하다, 그 말씀도 드리고요. 그것은 우리 지역만의 특수한 또 환경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자, 이런 위기 상황 속에서 우리 창원의 수출 산업은 이 위기를 기회로 바꾸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것들이 뭔가 하는 것들을 이제 좀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창원국가 산단의 모든 공장의 지붕을 태양광으로 덮자. 그리고 지금 대형 풍력기 말고 소형 풍력기들을 또 새롭게 체계적으로 개발해서 대규모 보급할 필요들이 있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제가 독일 출장을 가서 비행기를 타고 이렇게 독일 상공을 나르면서 끝없이 창밖을 내려다봤습니다. 독일 거의 전역이 풍력기가 돌아가고 있고, 태양광은 오히려 좀 독일은 적습니다. 태양광은 오히려 독일은 좀 적고, 풍력이 마을마다 풍력이 없는 데가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독일은 에너지 독립을 위해서 애쓰고 있는데, 우리는 우리 실정에 맞는 그런 새로운 방식의 풍력 활용에 대한 고민들이 좀 더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시장할 때 이제 수소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이제 수소 에너지에 대한 활용, 물론 수소도 그레이 수소도 있고 또 블루 수소도 있고 그린 수소도 있는데, 그린 수소만이 어쨌든 완벽하게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린 수소 시대를 열기 위한 그런 또 우리 노력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에너지에 있어서 새로운 영역도 확실하게 개척해 나가는 그런 대한민국도 돼야 되고 창원시도 또 돼야 됩니다. 풍력 같은 경우에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두산 에너빌리티가요, 개발이 좀 늦었습니다. 그래서 네덜란드나 독일보다 기술이 조금 떨어지는 건 사실입니다. 특히 이제 그 기술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너셀이라는 게 있습니다. 날개라는 게 있죠. 돌아가는 날개, 회전 날개. 이거는 지금 어디 가서 하는 건 새만금에서 하고 있습니다. 전북으로 갔어요, 그 공장이. 원래 두산에서 창원시에 요구했는데 앞에 시장님 때 부지 제공할 게 없다 해가지고 부지를 찾아서 그쪽으로 가버렸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구조물 기둥 세우는 거는 지금 여러 회사에서 우리 성동조선에서도 하고 또 다른 몇 군데서도 합니다. 그거는 부가가치도 낮고 이랬는데 다 어디서든지 할 수 있는데, 제일 핵심이 러셀입니다. 이 러셀은 회전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바꿔주는 안에 핵심 부품들이 거기 다 들어있거든요. 이게 부가가치가 제일 높은 거예요. 거기 아직 두산이 기술 독립이 별로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에서 수입을 해서 다 조립만 하는 것도 많은데,
그래서 저는 두산 측에도 시장할 때도 계속 이야기했지만 이 기술을 유럽 수준으로 빨리 끌어올리는 게 필요하다. 그래서 마산 해양 신도시에 창원시 부지 2개를 내주면서 르셀 테스트 베드를 지금 거의 다 구축을 해놨습니다. 15kW, 메가와트짜리까지 할 수 있는 그런 걸 해줬는데요. 이제 그런 걸 통해서 우리 창원의 수소 산업의 기반을 새로 만들어 나가고 풍력 기술 산업들을 만들어 가서 기존 산업의 이런 신산업들을 끊임없이 접목시키고 확대해 나가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미래형 첨단 산업이 지금 없습니다. 다음에 김지수 위원장님이 다른 말씀 또 하실 수도 있겠는데, 다른 토론에서 제가 뭐 거의 10분 지금 썼는데요, 5분 더 쓰는데요. 예를 들면은 지금 저기 창원 국가산단 2.0 뭐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옛날에 정부 2.0이라는 게 노무현 정부에서 처음 있었습니다. 그 아날로그 정부에서 전자정부로 변화되면서 그 전자정부로 질적으로 변화된 것을 정부 2.0이라는 표현을 써서 우리 전자정부를 지향했거든요. 그럼 창원 국가산단 2.0이 되려면 국가산단의 근본적인 내용이 좀 바뀌어야 됩니다. 근데 근본적인 내용이 바뀌는 게 뭔가 하면은 스마트 산단으로 바뀌고 거기에 AI나 뭐 데이터나 이런 것들이 이용되는 구조인데, 그거는 이미 저하고 그 김경수 지사 때 스마트 선도 그린 산단 하면서 다 추진됐던 거기 때문에 내용적으로 이미 2.0 시대에 접어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현 시에서 2.0에 또 하나 이야기하는 건 뭔가 하면은 103만 평 북면과 저쪽에 이 뭐 확장하는 거, 이걸 가지고 또 2.0을 이야기하는데, 확장을 가지고 그 이제 단순히 면적이 늘어난 걸 가지고 2.0이라고 말하는 거는 저는 그건 이해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성격이 높아지는 거, 업그레이드 되는 건 2.0이 맞는데, 어쨌든 그 103만 평도 보면은 아까 제가 6대 전략산업 이야기했죠. 그 지난번에 지방에 14개인가 산단 개발을 해주는데 정부가 6대 전략산업에 500조를 투자 유도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창원 국가산단을 이 산단으로 한다는 데는 어떤 산업이 들어갑니까? 그 6대 전략산업에 해당되는 게 있습니까? 원전과 방위산업입니다. 그죠? 원전과 방위산업은 그 6대 전략산업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국가가 500조를 투자 유치해 주겠다는데, 우리 북면에 만드는 제2국가산단에는, 창원산단에는 500조 중에 10원이라도 옵니까? 안 옵니다. 10원도 없어요. 왜? 정부가 500조를 투자 유도해 주겠다는 거는 6대 전략산업만 해당됩니다. 아까 이야기했던 바이오라든지 디스플레이라든지 배터리라든지 2차 전지죠. 그 다음에 그 저기 뭡니까? 예,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원전과 방사는 국가 6대 전략산업이 아닙니다. 미래산업이 아닙니다. 그러면 저기에 뭐 1조 몇천억, 2조 가까이 투자된다는 건 뭔가 하면은 땅값 보상해주고 부지 정리하는 그 공사비,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최악의 국가산단을 지금 받은 겁니다. 그렇게가 되는 게 아니죠. 제2국가산단에는 미래로 가는 산업, 6대 전략산업 중에 예를 들면 미래자동차라든지 이런 게 들어와야 돼요. 그럼 미래자동차 90조 투자를 한다는데 그거 어디로 다 가는가? 대구, 광주로 갑니다. 여러분 다 그때 보도 다 보셨죠? 저는 상세하게 하나씩 다 나눠서 봤습니다. 우리는 10원도 오지 않아요. 그럼 창원의 미래는 어떻습니까? 암담한 거죠. 지금 창원에는 특수가 있습니다. 특수가 방위산업입니다. 제가 시장 당선될 때 공약도 방산 공약을 냈고 4년 내 방산을 열심히 했습니다. 전쟁이 터지니까 지금 특수가 있는데, 만약에 전쟁이 얼마 후에 끝났을 때 이 특수가 지속 가능한가? 전쟁이 끝나고 난 이후에도 방산이 우리의 먹거리로 갈 수 있느냐? 이 부분은 또 별도의 문제거든요. 그때도 지속적인 매출을 올릴 수 있는 전략이 우리한테 있어야 되는 거죠. 그건 단순히 우리 시의 차원뿐만 아니라 국가적 차원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수출 산업들 어떻게 갈 것인가? 전쟁에서 명암이 분명합니다. LG전자는 지금 수출이 잘 되고 있습니다만 러시아 시장은 다 뺏겼어요. LG전자가 뺏긴 러시아 시장에 중국의 샤오미라든지 중국 제품이 싹 다 들어갔습니다. 한번 들어가서 차지하면 다시 우리가 시장을 개척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우리는 방산 쪽은 우리가 웃고 있지만 나머지 차원의 다른 부분, 자동차 부품이나 전자제품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굉장히 고전하고 있다는 것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전략이나 고민들을 새롭게 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LG전자 마찬가지입니다. 결국은 수출하려면 유럽이든 어디든 수출하려면 아리백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아리백을 어떻게 실현해내는가 하는 것이 우리 미래의 대한민국 창원,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창원의 수출 산업의 살 길이다. 미래의 비전을 거기서 찾아야 한다는 것을 오늘 여기 계신 모든 분들에게 말씀드리면서 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우리 수고하신 허성무 위원장님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에너지로 창원의 미래를 말씀해 주신 그 내용에 많이 깊이 공감이 됩니다. 우리 이 얘기는 또 상호 토론 좀 이따 한번 하기로 하고, 또 이어서 우리 김지수 위원장님께서 미군 사격장 말제 이어가는데, 이 경제기가 참 어려운데 지금 창원의 국가산단을 비롯해서 굉장히 어렵다는 얘기를 많이들 실제 현장에 다니면서 체감을 하실 텐데요. 이것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어려운지, 그리고 앞으로 나아가야 될 방향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될지에 대해서 굉장히 저도 막연했는데 우리 시장이 명쾌하게 설명해 주시니까 되게 감이 딱 오시죠. 네, 여기 오늘 플로어에 계신 분들 명 반응이 없으시네요. 네. 굉장히 쉽고 그다음에 의미 있는 강연해 주신 우리 허성무 시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립니다. 오늘 토크는 딱 좋은 것 같아요. 우리 시장님은 경제와 관련해서 이제 미래 먹거리 사업을 얘기하셨고요. 제가 준비한 거는 현재 지금 창원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가장 큰 현안이기도 한 문제이자 요즘 이것이 저희 민주당 경남 도당을 중심으로 이곳을 저희가 지금 정치적 이슈로 좀 많이 쓰고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좀 이번에 제가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일단 기자회견을 저희가 시민 대책위와 함께해서 총 3번 정도를 진행을 했는데요. 부분적으로 참여하신 분들도 계시고 참여하시지 않은 분도 계셔서 아마 전체적인 내용의 이해도가 다 돼 계시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제가 준비한 자료는 현재 지금 많이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미군 사격장의 현황에 대해서 이야기 좀 하고요. 최근에 저희가 국방부에서 입장을 좀 받았는데 그 국방부 입장까지 업데이트해서 같이 공유하는 형식으로 좀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지금 갖고 계신 자료가 없으니까 제가 제 자료 좀 천천히 말씀드리는 걸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창원 주한미군 사격장 위치는 다 알고 계시죠? 예, 위치는 정확하게 창원, 그러니까 행정구역상으로 의창구 파령동에 있습니다. 그리고 위치는 홈플러스와 창원 고속버스 터미널에 있는 사거리를 아시죠? 그 사거리의 건너편에 있는 야산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실제로 홈플러스 사거리에서 마산으로 넘어가는 그 고가도로에서 보시면 바로 오른쪽에 큰 벌목 현장이 목격이 됩니다. 이 벌목 현장은 지금 바로 앞에 있는 SM 힐스테이트 앞에서는 굉장히 잘 보이고요. 제가 지금 거주하고 있는 저희 시티세븐에서도 잘 보이고 있고요. 제가 며칠 전에는 그 불모산에 올라가서도 이렇게 봤는데 거기서도 잘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벌목 현장이 굉장히 광범위하기 때문에 이 문제가 촉발된 것은 주민들의 민원으로 시작이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거기가 사격장의 이제 존재가 드러나면서 아하, 여기가 원래가 주한미군 공여 지역이 있던 데구나 라는 것이 다만 이제 인식이 되셨을 거고요. 잘 아시다시피 홈플러스와 고속버스 터미널 바로 앞에는 파령동 공구상가도 있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주한미군 공여 지역과 탄약창 부대 바로 인접해서 공장들과 공구상가들이 굉장히 밀접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창원 의창구 파령동 주변은 지금 아이러니하게도 군부대 시설과 그리고 공장 부지 그리고 터미널 쇼핑몰 아파트가 같이 혼재되어 있는 좀 이상한 동네로 지금 형성이 되어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파령동 주한미군 공여 지역의 현황을 좀 말씀드리면요. 이것은 뉴스에서도 몇 번 나갔는데 이 공여 지역은 1972년에 우리 정부가 미국에 내준 땅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경남에는 창원뿐만 아니라 지금 곳곳에 18개 시군 곳곳에 지금 주한미군 공여 지역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의창구 파령동의 이 주한미군 공여 지역은 진해에 있는 미군 부대와 부산에 있는 미군 부대를 연결하는 그 철도 중간에 있는 지역으로서요. 그러니까 진해와 부산의 주한미군에서 쓸 탄약 있지 않습니까? 이 탄약의 정비소 목적으로 여기가 처음에 공여가 된 지역입니다. 그래서 애초에는 120만 평의 대단지가 공여가 됐고요. 이 지역에 탄약고와 그리고 현재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사격장이 동시에 존재하고 있었고요. 노무현 정부 시절부터 이 주한미군 부대 주변 지역 개발 제한에 대한 것이 굉장히 사회적 이슈가 됐습니다. 사실 우리 같은 경우에는 그게 크게 이슈에 부각되진 않았는데 그때 주한미군 주변 지역 개발 제한으로 가장 문제가 심각했던 곳이 이제
뭐 저기 서울 보면 용산도 있겠지만 특히 경기도 지역이 굉장히 심했죠. 뭐 의정부다, 평택이다, 오산이다 중심으로 해서 굉장히 미군 부대 주변에 그 개발 제한에 대한 그 요구가 굉장히 빗발쳤고요. 이래서 2006년에 법이 제정이 됩니다.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 지역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이 됐고요. 이후부터 지속적으로 오늘까지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지 않은 주한미군 공여지역은 반환하고 있고요. 반환되지 않은 잔여 면적에 대해서는 지금 국방부에서 예산으로 지자체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많은 의원님들 계시지만 우리가 이것을 인지하던 인지하지 않았던 아마도 창원시는 최근까지도 이 주한미군 공여지역에 대한 예산으로 일부 계속 받고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제가 구체적으로 알아보진 않았는데 지금 주한미군 공여지역으로 저희가 정부로부터 받은 예산을 가지고 지금 지금 경남도청 뒤로 있는 국도 25호선 있지 않습니까? 이 25호선이 지금 그때 만들어질 때 그 예산이 막대하게 투입이 됐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희가 지금 관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정말 뭐 주민들하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았지만 지금까지도 계속 이렇게 많은 일부 예산이 이 잔여 면적에 대해서 지원됐다는 얘기를 드립니다. 어쨌든 최근까지 벌목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면 거기에 주한미군 공여지역이 있는지 마산 사격장이 있는지 잘 우리가 인지하지 못했을 터인데 벌목이 되면서 주민이 민원 접수가 됐고요. 그 주민들 민원이 시에도 넣었는데 시에서 뭐 뜨뜻미지근하게 답을 하니까 이 주민들이 바로 언론 KBS에다가 제보를 했고요. 그리고 저희 민주당으로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기 뒤에 우리 이응석 위원장님 모셨는데요. 우리 이응석 위원장님과 제가 그냥 민원을 받자마자 바로 우리 가보자 해가지고 바로 그때 주한미군 공여지역에 갔고요. 제구 탄약창 부대까지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그날 국방부 관계자를 만났고요. 그리고 이후에 저희가 자체 조사를 해보니 파룡동 미국 사격장에는 최근까지도 미군이 와서 사격 훈련이 진행된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해당 사격장의 명칭은 마산 레인지로 되어 있고요. 마산 레인지의 요 지금 벌목 요 작업은 실제로 마산 레인지 업그레이드 앳 마산 레인지라는 이름으로 작년 11월경에 미군에서 입찰 공고도 냅니다. 이것을 영어로 다 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구글 번역으로 다 찾아냈는데요. 그래서 작년에 그것이 입찰 공고가 되고 입찰받은 한국 업체가 벌목을 시작을 하게 된 거죠. 예, 그래서 저희가 당시에 그 민원하고 관련해서 창원시와 국방부에 질의를 넣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도 내년 한 7월경에 이 공사가 원래 이번 저희 주민들의 민원으로 잠정 중단되었지만 잠정 중단되지 않았다면 내년 7월경에 완공할 계획이라는 것 외에는 이 사격장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무도 지금 아직도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예를 들면은 어떤 부대가 와서 얼마나 자주 그리고 얼마나 대규모로 오는지 이것에 대해서 아직도 전혀 이야기하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 파룡동 주한미군 사격장의 문제점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도심 한복판에 이 미군 사격장이 있다는 것 그 자체만으로도 인근 지역의 창원 시민들은 재산권의 손실을 어마무시하게 보는 거죠. 그리고 더해서 앞으로 예견될 소음, 그다음 공포, 불안을 감수해야 된다라는 것이 있고요. 무엇보다도 이 미군 사격장에서 어떠한 총기를 가지고 훈련할 것인가가 정확하게 알려져야지만 우리가 구체적인 안전, 위험성을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것도 창원시나 국방부에서 어떤 총기가 승인되었는지를 알려주지 않았는데 저희가 자체 조사를 통해서 확인을 한 내용입니다. 현재 파룡동 미군 사격장에 승인된 총기는 보면 M16과 M4 자동소총이고요. M249 이게 기관총입니다. 그리고 M9, M11 피스톨이고요. 그리고 엽총이라고 불리우는 M26과 M500까지도 전부 다 허가된 총기로 분류가 되어 있는데요. 이 중에서 가장 저희가 문제시 삼는 것은 바로 M249입니다. M249는 일종의 기관총입니다. 기관총. 그래서 제가 여기 제 자료에다가는 요 그림을 하나 붙였는데요. 이 M249는 미국의 FN사에서 만드는 총이고요.
좀 가까이 계신 분들은 보실 텐데 모양을 보면 기관총 모양인 거 아시죠? 예, 여기 경량화된 기관총입니다. 그 실제로 이것과 관련된 FN사에서 만든 홍보 영상을 틀어보면 제가 이것도 여기 유튜브 링크를 걸었는데 다다다다다다 이렇게 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FN사에서 자기네 자체 생산한 이 M249의 사양을 쭉 이렇게 온라인상에 올린 게 있는데요. 보면 지금 유효 사거리는 800m이고 최대 사거리는 3,600m입니다. 이것이 왜 문제가 되냐면 실제로 여기 남자분들은 군대에 다 갔다 오셨잖아요. 그래서 총기 사격 훈련 중에 오발 사고가 난다는 것은 아마 다 인지하고 계실 겁니다. 그 실제로 최근에 한 3년 전이죠. 2020년에 전라남도에서 발생한 사고인데요. 사격장에서 소총입니다. 그거는 뭐 이렇게 기관총도 아니고 K2 소총인데요. K2 소총이 유효 사거리 약 460m 되는 소총인데 K2 소총을 사격 훈련하던 중에 이것에 도비탄, 장애물에 부딪혀서 탄이 튀는 도비탄이 발생했는데 이 도비탄이 무려 1.4km를 날아갑니다. 1.4km를 날아가서 근처에 있는 골프장 그 KD의 머리에 박히는 총기 사고가 발생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K2 소총 유효 사거리가 약 한 400m 가량인 이 K2 소총의 도비탄도 1.4km를 날아가서 총기 사고가 발생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요즘 너무 기술이 좋아졌기 때문에 이 총기들이 그 유효 사거리, 뭐 최대 사거리를 넘어서 날아가는 경우가 되게 왕왕 있거든요. 근데 이렇다고 치면 M249가 지금 유효 사거리가 800이고 최대 사거리가 3,600m인데요. 이렇게 따지면 뭐 도비탄으로 장애물이 한번 맞고 튀어도 1.4km를 날아가는 K2 소총에 비교했을 때 어마무시한 거리를 날아간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처음 기자회견 할 때는 요 M249의 실체를 몰랐기 때문에 저희가 이게 지금 여기가 사격장이거든요. 사격장인데 바로 여기 반경 1km에 창원 종합 버스 터미널이 있고요. 그 옆에 여러분 잘 아시는 SM 힐스테이트 아파트가 있습니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직경 950m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뭐 총기 뭐 유효 사거리 내에 들어오는 거리다라고 보시면 될 거이고요. 이것을 지금 만약에 M249의 최대 사거리인 3,600m를 기준으로 저희가 반경을 좀 그려보면 쭉 원을 그려본 모양인데요. 이게 지금 이쪽으로 성산구의 노블파크까지 날아가는 거리이고요. 그리고 의창구에서는 저기 도계동의 두산 위브 아파트를 포함하고요. 의창구청 당연히 들어가고요. 유니시티 들어가고요. 여기 파령동 일대 모든 아파트가 다 들어갑니다. 회원구 쪽으로는 창신대학교 인근까지도 이게 지금 뻗쳐 있는 거리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기가 반경 3,600m 있는 지역의 행정구역상에 그 현재 세대주, 그러니까 인구수를 좀 다 덧셈을 해봤더니 약 한 24만 명 가량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24만 명 가량의 인구가 밀집되어 있는 도심 한복판에 사격 연습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사실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예.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주한미군 공여지역 내에 있는 미군 사격장이기 때문에 창원시는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고 그리고 경남도 아무것도 모르고 라는 입장을 현재까지 고수하고 있었다는 것이 참으로 놀라울 따름일 뿐입니다. 그래서 저희 국방부의 입장을 최근에 받았는데요. 국방부의 입장은 저희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확하게 미군에서 이 사업을 공고를 낼 때 마산 레인지 업그레이드 공사라고 공고를 나가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사전적 의미 업그레이드는 개선입니다. 개선. 그러니까 개선이라는 것은 업그레이드 한 단계 높인다는 이런 의미인 거죠. 그런데 국방부에서는 아니다. 안전 보강하는 공사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자기네가 주한미군으로부터 받은 서류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 기간은 저희가 알고 있는 대로 내년 7월까지로 국방부도 알고 있고요. 예산으로 보면 약 한 82억 정도를 국방부에서 분담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 추진 경과를 보면 작년 11월에 주한미군이 입찰 공고를 냈고 12월에 국방부에다가 마산 사격장 시설, 이 안전 보강 시설 승인 요청을 했더라고요. 그리고 일주일 있다가 국방부에서 승인을 합니다.
근데 승인하면서 뭐라고 했냐면은 시설을 유지하는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군수 분야의 그 사업 승인 허가 목적이 여러 가지가 있던데 그 군수 분야 중에 시설 유지 목적에 해당하는 사업이다라고 해서 허가를 내어줍니다. 그러고 나서는 아무 생각 없이 있다가 갑자기 5월에 이제 KBS에서 전국 뉴스에서 한 3번 정도 나가니까 그제서야 바로 부랴부랴 5월 4일에 한국 국방부와 미 8군이 영상회의를 통해서 공사를 임시로 중단을 했지요. 그리고 다만 장마철을 대비해서 안전공사만 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이것은 임시 중단이고요. 뭐라고 했냐면 향후 창원시와 주한미군 국방부가 협의해서 합리적인 해결 방안을 마련을 하겠다라는 것이 입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격장을 폐쇄한다는 이야기도 전혀 없고요. 이전한다는 얘기도 없다는 말씀을 거듭 드립니다. 여기에서 지난번에 우리 여기 계시는 우리 지역위원장들과 함께 저희가 국회 정론관에 가서 이 문제 가지고 저희가 다시 한번 기자회견을 했었는데요. 첫 번째는 이것이 국방부에서 국방부 시설국이 아니라 군수국에서 국방부에서는 실제로 방위비 분담금을 한 항목이 3가지랍니다. 인건비가 있고요. 주한미군과 관련해서입니다. 시설 분야가 있고 군수 분야가 있다는데요. 특히 시설 분야에 예를 들면 방위비를 분담한 경우에는 반드시 국방부의 담당자가 현장 답사를 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번에 파룡 사격장과 관련해서는 이것을 군수 분야에서 허가를 냈습니다. 그 얘긴 즉슨 아무도 국방부에서 나와보지도 않고 이것은 그냥 아무 문제 없다고 그냥 바로 서류상 허가를 내줬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문제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거고요. 이것에 대해서는 우리 김병주 국방위 간사 측 그 국회의원실에서 국방부에다가 그렇게 문제 제기를 했고요. 그쪽의 주장은 시설국의 인원이 상주하는 그 인력이 너무 부족해서 했다는 좀 변명을 하고는 있습니다. 의도적으로 자기들은 그렇게 한 건 아니다. 이것은 인력이 좀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었다라는 것은 어쨌든 주장이지만 어쨌든 그러면서 자기들 주장은 주한미군에서 자기는 서류가 넘어올 때는 안전공사 보강공사이다라고 받은 거지 업그레이드 공사라고 받은 게 아니다라는 것이 자기네 주장이지만 제가 봤을 때는 이것이 온라인상으로 마산 레인지 업그레이드 공사라고 적시가 되어 있는 공사를 주한미군에서 다른 영어 표현으로 국방부에 넘겼을 것 같지는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아마 국방부에서도 마산 레인지 업그레이드 공사를 받았을 걸로 해석이 되는데 그것을 굳이 그냥 안전보강 시설이라고 그냥 치부하고 그래서 군수국에서 아무 현장 답사 없이 그냥 허가를 내줬다는 것에 대해서는 국방부의 책임을 묻지 않을 수가 없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것은 우리 김병주 의원실에서도 이것이 시설국하고 협의하지 않고 군수국에서 임의로 승인한 것은 좀 과실이 아니냐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하나 더 말씀드리면 소파 협정인데요. 우리가 지금 특히 창원시와 경남도가 주한미군 공여지역과 관련된 이야기만 나오면 무조건 소파 협정을 들여서 우리하고는 상관이 없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렇지가 않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이것이 최근에 개정된 것도 아니고요. 2001년에 벌써 개정된 소파에 보면요. 지역사회 건강과 공공의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주한미군 공연시설 내의 신축이나 개축에 대해서는 반드시 대한민국 정부하고 상의해야 되고요. 대한민국 정부는 지방정부하고 상의해서 반드시 그 의견 수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남도와 창원시가 이 문제에 대해서 아무 대책을 세우지 않고 국방부에서 승인했다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문제 제기를 하는 입장이고요. 더해서 특히나 기초지자체인 창원시는 지적 현황도를 업데이트해야 되기 때문에 매번 항공 촬영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왜 주변에서 보면 그린벨트에 없던 농막 생기면 바로 철거라고 연락 오잖아요.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면 기초단체에서 계속 항공 촬영을 하거든요. 항공 촬영을 하면서 뭔가 변화가 생기면 그것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합니다. 예. 그러면 소파 협정에 의해서 국방부가 승인을 그렇게 한 것에 대해서 지자체가 몰랐다고 칩시다. 그러면 적어도 지자체가 지난 5개월 동안에 벌목 현장이 광범위하게 이루어졌을 때 분명히 항공 촬영으로 이게 확인이 됐을 텐데 그러면 반드시 확인했었어야죠.
이것을 국방부에다가 이 벌목 현장은 무엇이냐, 어떤 신축을 하냐, 어떤 개축을 하느냐, 소파 협정에 의해서 이 신축이나 개축이 주민의 안전과 공공의 건강에 영향 미치지 않느냐라고 확인했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확인하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서 창원시 행정이 참으로 구태의원했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미군 사격장의 지금 개선 공사가 계속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요. 국방부 입장은 아주 간단합니다. 이미 벌써 승인이 나간 상황이기 때문에 언제라도 주한미군이 다시 공사를 해도 국방부가 그것을 말릴 수 없다라는 것이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 사격장은 지금 잠정 중단된 사태이지만 이것은 언제라도 미군 측에서 다시 공사를 재개해도 국방부에서는 아무런 제재할 수 있는 권한이 지자체는 말할 것도 없고요. 없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금 현재 영구적으로 완전히 폐쇄돼서 창원 시민의 안전에 저희가 이것에 도움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지금이라도 저희가 적극적으로 이것을 이 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야 된다는 것이 우리 입장이고요. 이게 지금 잠정 중단이 되어 있다 보니 주민들께서도 이 문제가 이제 다 끝난 문제다라는 게 사실 입장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아니라는 입장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이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좀 도당 차원에서 좀 더 조직적으로 다시 검토하고 다시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모색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상세하게 그 미군 사격장 폐쇄 문제에 대해서 알려주신 김지수 위원장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정말 우리 창원 시내에 그런 사격장이 있는 줄은 생각도 못했는데. 자, 어떻습니까? 우리 송순우 위원장님하고 이옥선 위원장님은 이제 가만히 듣고만 계셨는데 이 두 분의 이제 발제를 들으시고 두 분이 이제 대항군으로 이제 막 그 반격을 해주셔야 돼. 우리 송순우 위원장님 먼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대항군이라기보다는 뭐 이제 정책 콘서트인데 좋은 정책을 한 개 개발해야지 대항을 해야 되겠습니까? 대항을 하려고 하면 도대체 정부에서 뭐 했어요? 그 사격장 늘었을 때까지 이제까지. 그 사격장 문제는 사실은 굉장히 심각합니다. 이제 국민의 건강과 재산을 지켜야 될 첫 번째 임무가 국가의 책무 아니겠습니까? 이 국가가 가지고 있는 국민의 그 건강과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일이죠. 조금 했던 대로 3.6km 반경 내에 24만 명의 우리 창원 시민들이 거주를 하고 있고, 또 그로 인해서 좀 재산권의 이제 침해도 나타나고 있다라는 이제 김지수 위원장의 말씀을 들어보면 사격장 때문에 우리 창원 시민 24만 명이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는 거죠. 그죠? 그리고 재산은 가치는 또 하락할 위기에 봉착되어 있는 거고, 이런 것과 관련해서는 정말 힘 모아서 막아내고 폐쇄를 하든 이전을 시키든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되는데 앞으로 남은 과제가 사실은 만만치 않은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미군 그 사격장 부대를 폐지해라, 이전하라고 한다고 해서 미 8군이 순순히 말을 들을 놈들도 아니고, 이거와 관련해서 그러면 이제 어떻게 조직적으로 대응할 건가에 대한 과제를 우리가 이제 내야 될 것 같거든요. 결국은 저는 시민들의 힘으로 할 수밖에 없다. 결국 시민들이 그 사격장이 있어? 그럼 사격장이 재개되면 우리가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겠네. 내뿐만 아니라 우리 아이들이, 우리 부모들이 이런 이제 위기의식들을 가시게끔 이제 만들어야 될 지점이 분명하게 있는 거고, 이런 것들 위기의식들의 발로 때문에 시민들이 미군 사격장이 창원 시내 한복판에 있는 것은 안 돼, 이런 의지들이 똘똘 뭉쳐져서 뭐 요구를 모아져야 될 상황들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와 관련해서 이제 나중에 뭐 의견을 뭐 좀 그런 방안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좀 말씀을 좀 해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있는 거고요. 그리고 아까 이제 우리 허성무 성산구 위원장님께서 이제 아리백 관련해서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셨고, 사실은 이제 그 아리백의 에너지를, 재생에너지를 쓰는 것이 이거는 이제 국가의 흥망과도 연계되어 있고 기업의 흥망과도 직결되는 문제죠.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대부분의 수출을 해서 먹고 사는 국가이기 때문에 수출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거든요. 어쨌든 그런데 그 수출하는 제품이 재생에너지로 사용을 해서 만드는 제품이냐 그렇지 않은 문제를 가지고 국경을 넘을 때 탄소세를 매기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결국은 경쟁력에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고, 그 다음 또 어떤 업체들은 아리백 재생에너지를 쓰지 않은 그 부품과 관련해서 아예 우리가 공급을 안 받겠다 해버리니까 아예 이제 계약 자체가 안 되는 문제인 거죠. 그럼 대한민국의 기업은
소위 말하면 망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어요? 기업이 망하면 대한민국 굉장히 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럼 이거와 관련해서 이제 좋은 제안을 해주셨던 거 하나가 이제 창원시 공단 전체나 창원 전역에 태양광에 대한 이제 설비를 많이 좀 공격적으로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건데, 이거와 관련해서 그러면 우리가 민주당이니까요. 이거와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방안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에 대한 것들에 대한 의견도 좀 나눠봤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질문 주신 거에 대해서 조금 허성무 위원장님 또 말씀 이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예. 예를 들면 이제 국가에서 법적 제도화도 필요하다. 그다음에 자치단체에서 조례를 통한 제도화도 필요하고, 예를 들어서 공장에다가 전부 태양광 지붕을 입히거나 공장 벽면에 태양광을 설치하려면 비용이 많이 듭니다. 그리고 또 구조적으로 취약한 경우에는 구조 보강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이제 설치비가 많이 들면은 발전 단가가 올라가게 되죠. 발전 단가가 너무 비싸지면은 이제 경쟁력에 문제가 생깁니다. 예, 그런 경우에는 이제 국가에서 보조금을 통해서 태양광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제도를 미리 만드는 것이 좀 필요하다. 지금은 이제 주택에 태양광 설치를 하면 보조금을 줍니다. 그렇듯이 모든 공장에 태양광을 대규모로 설치할 때 그런 보조금 제도를 시행해서 국가 주도의 또는 자치단체 주도의 대규모 전국가적 태양광 설치 캠페인이 벌어져야 될 그런 방법을 지금 제도적으로 만들어갈 필요가 있다. 그럼 민주당은 그것을 다음 총선 공약이나 대선 공약에서 정확하게 전문가들의 의견을 받아서 좀 그런 걸 제안할 필요가 있다 하는 그런 주장을 드립니다. 저 조금 이제 반론 아닌 반론이고요. 반론은 아닙니다. 예를 들면 조금 전에 이제 굉장히 좋은 대안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결국은 그렇게 가야 되는 건데, 결국은 현재 윤석열 정부에서 과연 그것이 가능하겠냐에 대한 문제를 다시 한번 물어볼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아까 이제 허성무 그 위원장이 말씀하신 것처럼 제 10차 에너지 기본 계획을 이제 윤석열 정부에서 수립한 거 아닙니까? 9차 에너지 기본을 문재인 정부에서 수립한 거고, 그걸 보면 원전에 대한 이제 에너지 담당 하는 비율을 윤석열 정부는 어쨌든 32%까지 확대하겠다. 그다음에 이제 문재인 정부는 그것을 한 23% 정도에서 이제 더 낮추겠다라고 가지고 있는 거고, 그와 반해서 이제 재생에너지 담당 비율을 문재인 정부에서는 32%까지 했는데 반대로 한 10% 정도를 또 낮춰서 이제 제10차 기본 계획에는 그렇게 수립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조금 전에 했던 대로 그것을 제도를 만들거나 제도도 만들고 재정을 만들어서 투입하려고 하면 국가가 예산을 편성해야 사실 가능한 문제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면 현재 정부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 기본 정책 자체가 신재생 에너지를 줄이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건데, 이게 소위 말하면 윤석열 정부를 바꾸지 않고서 가능하겠느냐에 대한 문제를 한 번 더 바꾸면 되지. 뭐. 예, 그래서 뭐 윤석열 정부의 이제 에너지 기조에는 사실 이게 난망한 일이죠. 그래서 이제 국민들한테 좀 더 설명하고 다음 총선에서 우리 당의 주요 공약으로 채택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렇다고 해서 원전과 너무 충돌적으로 또 너무 급격하게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우리가 원전을 없앨 수는 없고 독일처럼 완전히 원전을 다 잠글 수는 없습니다. 원전의 비중이 문재인 정부에서도 23% 정도의 발전량을 유지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25% 정도는 저는 뭐 지속적으로 가져갈 수밖에 없다. 그리고 60년 이상 간다 이렇게 본다면은 그런 걸 급속하게 없애는 캠페인처럼 돼서 국민들한테 또 다른 불안감을 심어줄 필요는 없는 거죠. 그건 저는 어리석다고 보고요. 그렇기 때문에 조화롭게 가는 것이 필요하고, 대신에 지금 뭐 대형 원전을 설치하려 해도 원전을 설치할 장소가 국내에는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해당 지역이 다 반대하고 너무 촘촘히 이미 들어서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그럴 만큼 우리는 어렵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대안으로 나오고 있는 것이 SMR입니다. 소형 모듈 원전인데, 이제 이것과 관련해서도 우리 창원 쪽이 이제 가장 빠르게 가고 있고 많이 했는데, 지금 지난번에 이제 지방 국가 산단 발표할 때 보면은 그게 저기 포항 쪽으로 뺏겼어요. 경주 포항 쪽으로 갔죠. 그러니까 수소 산업도 다른 쪽으로 뺏기고, 뭐 SMR 같은 경우도 다른 쪽으로 뺏기고, 도대체 미래 자동차 부품 회사가 이렇게 많은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미래 자동차를 위한 이런 것도 다 다른 도시에 뺏기고, 창원시가 너무 대처가 저는 미비하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오늘 그런 질타의 말씀도 드리면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좀 창원시가 열심히 해야 될 것도 있고, 또 국가적으로 아리백은 실현하기 위한 노력도 필요하다. 그리고 그런 대안으로서 사실은 태양광이 제일 좋습니다. 그 다음 풍력인데, 이 태양광을 위한 정말 국가적 캠페인과 서로 동의들이 필요하면서
한번 전 국가산단 전체를 태양광으로 덮는 그런 시도들을 빠르게 한번 해볼 필요가 있고 민주당이 앞장서서 해볼 필요가 있다. 공약화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님들이 내년에 다 공약으로 내세우세요. 우리 이혁선 위원장님 참전하시죠? 먼저? 이혁선 위원장님 좀 참전하세요. 한 말씀도 안 했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아까 이제 그 허승모 선생님께서 그 말씀하셨어요. 그 공장 위에 태양광 그를 설립을 하자라고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현실적으로 태양광 시설을 공장 부지에다 올리려고 할 때 가장 문제가 뭐였냐면 공장 부지가 임대였다는 게 가장 문제였거든요. 그러니까 자가 공장인 경우에는 설치가 가능한데 임대일 경우에 그런 설치나 여러 가지 부분들이 일단 허가나 여러 가지 부분에서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그것부터가 일단 막힘이 있었다. 그래서 특히 농공단지에 이런 에너지 설치를 하려고 하더라도 안 됐던 부분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런 제도적인 개선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라는 부분들이 좀 있는 거고요. 또 하나는 제가 이제 우리가 정책의 어떤 방향성은 누구나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 친환경적으로 가야 되고 재생에너지 할 때를 가야 되고 하는데 단 우려되는 건 뭐냐면 우리가 최저임금제 도입했을 때 그런 갈등이 초기에 갈등이 있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어떤 정책을 도입해서 그것들을 실현해 나가는 데 있어서 구체적인 단계화 시키는 그런 과정들이 조금 더 세밀하게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좀 가져봅니다. 그래서 태양광에 대해서 우리는 태양광을 확대하고 많은 태양광을 만들기 위한 그 시설이라든지 아니면 업체들이 많이 이제 등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일들을 정책을 실현하다 보면 분명히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그 부작용에 대한 대안이나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이 사업들을 갖고 갔을 때 그 사업의 취지나 방향과는 다르게 많은 뭐 비난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는 또 한번 경험을 하지 않았습니까? 학대하는 경험을 가져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지금까지 좀 평가를 해본다면 아까 잠시 이제 그 공장 부지에 태양광 에너지 설치하는 문제 말씀드렸듯이 재생 에너지와 관련해서 지금 뭐 새만금도 지금 마찬가지고요. 어쨌든 학대하는데 여러 가지 작용과 반작용, 아까 부작용이 있다고 했을 때 그런 부작용을 어떤 것들을 좀 보고 있는지 그랬을 때 그런 부분을 특히 이제 그렇다면 어떻게 좀 해소하면서 보다 더 발전적인 방향으로 끌고 갈 수 있을까라는 부분이 우리 창원에도 구체하게 해서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 생각을 좀 가져보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좀 덧붙여서 생각을 해보면 이 모든 문제가 저는 뭐 지방자치단체에 좀 한계에 있다라고 좀 보여지는데 우리가 좀 국비나 이런 부분들 나중에 이제 제가 그 미군 문제도 마찬가지인데요. 국방부나 내지는 여러 가지 국비 문제 이렇게 하면 지자체가 한계가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도 좀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아까 산단도 마찬가지고요. 저는 그 뭐 로봇이나 그다음에 항공이나 이런 부분들 연구단지나 이런 부분들도 지금 다른 지역으로 다 갔습니다. 우리는 먹거리 산업으로 항공, 우주, 방산 뭐 막 정말 에드블론을 띄웠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3단 구성할 때 가져온 게 없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그럼 경남은 뭐냐? 그 속에서 창원은 뭐냐라고 얘기했을 때 그야말로 양쪽이 다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그 국힘당 쪽에서는 어쨌든 이 부분은 뭐 크게 신경을 안 써도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해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더 안타까운 것은 우리 민주당 쪽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힘을 쓰고 해야 정책적인 지원을 하고 더 관심을 가져야 오히려 이런 부분들이 지방 그야말로 옛날 노무현 대통령부터 내세웠던 지방자치, 지방분권 이런 부분들이 치료하는 과정일 텐데 그런 부분들을 이루기 위해는 너무 좀 요원하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부분들과도 좀 연계가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기존에 이제 이 윤 정권에서 우리 문 정부를 비판할 때 태양광 관련돼서 뭐 비리 이야기를 하는데 그 부분은 진짜 뭐 과대 포장되고 공격을 위해서 만들어낸 것들도 너무 많죠. 실제로는 훨씬 비리가 없었는데 물론 이제 뭐 업자들 중에는 그런 기회를 틈타서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해서 비리를 저지르는 업자들도 또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사람 하는 일에 언제나 그런 부분이 없지는 않지만 그것을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는 만들어야 되고요. 어쨌든 이거는 단순히 자치단체 수준에서만 할 일은 아니고 국가적으로 법을 만들어서 국가적 보조금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가야 될 거라고 저는 명확하게 봅니다. 그다음에 아까 그 이제 임대부지에 관련된 부분은
역시 그것도 이제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중구의 틀을 만들 필요가 있다. 그 임대부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원 땅 소유자하고 이 시설물 설치와 등에 대해서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가 하는 것도 표준을 충분히 만들어낼 수 있다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이게 전 국가적인 캠페인이 돼야 된다. 그렇게 보고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미래 수출 산업도 없고 우리 지역의 산업도 살아남기가 어렵다 하는 것에 대한 명확한 인식이 먼저 되는 것이 좀 필요하다 하는 그런 캠페인들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리고 좀 자신감 있게 우리 민주당이 좀 더 주장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구체적인 그렇게 했을 때 이 재생에너지의 생산 비용, 물론 이제 국가 보조금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이 들어갑니다만은 그렇게 해서 설치비, 시설비가 많이 낮추어졌을 때 생산되는 에너지의 발전 비용이 다운이 된다면은 그것이 국가 경쟁력, 산업 경쟁력에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보고요. 사격장 문제는 뭐 우리 김지수 나온 김에 제가 두 분께 제가 이제 요것을 준비하면서 그 주변 분들이 이제 두 분이 이제 발제한 내용을 듣고 이거 꼭 물어봐더라. 아니 사격장은 옛날부터 있었고 허성무가 시장이었잖아. 그리고 김지수 도의회 의장이었잖아. 누구 때는 뭐 했는데 이 얘기를 묻더라고요. 두 분 각각 좀 얘기해 좀 해주세요. 사격장 제가 먼저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시장인데 4년 동안 거기 사격장이 있는 줄 몰랐습니다. 그 옆에 예비군 대대가 하나 있어요. 39사단 예비군 대대가 있는데 그거는 제가 존재를 알았던 게 그 예비군 대대 시설이 너무 낡아가지고 훈련 받으러 오는 우리 시민들이 너무 불편하다. 그래서 이 시설을 새로 깨끗하게 하는데 국방부 예산 지원이 빨리 안 되고 있어서 시가 지원을 해달라 해서 상당한 액수의 지원을 해서 시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예비군 대대 시설이 깨끗해졌거든요. 그래서 예비군 대대는 알았고 그 옆에 지금 구 탄약창이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뭐 저는 이제 그냥 의견 제시 수준입니다만 우리 김지수 위원장 옆에 계십니다만은 사실은 구 탄약창도 이전하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미군 사격장도 빼내야 되고 예비군 대대 빼고는 두 개 다 털어내는 게 맞지 않느냐. 왜냐하면 지금 팔룡산이 우리 100만 시민의 그야말로 최고의 공원이지 않습니까? 도심 공원이고 주말이 되면 거기 얼마나 많은 시민들이 옵니까? 그러나 그 부분만이 철조망으로 가로막혀서 우리 시민들이 접근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사격장과 탄약창 밑에는 거대한 그 섭지죠. 그 섭지인데 역시 철조망에 가로막혀서 아무도 들어가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섭지를 환경 차원에서 또 그 위에 팔룡산을 우리 시민들의 그 공원으로서 이렇게 제공하는 게 이제는 시기적으로 그럴 때가 왔다. 그래서 시가 더 이상 도심 한복판에 시의 발전을 가로막고 시민들의 공간을 가로막는 이 부분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을 좀 해줄 때가 되지 않았나 그렇게 봅니다. 어떻습니까, 김지수 의장님? 그 의장이었다고 하는데 그 어떤 행정이 이게 연속적으로 진행되던 것을 갑자기 몰골을 바꾼다는 것은 이것은 어떤 그 당시에 어떤 리더가 뭐 탁월한 식견을 가지고 확 바꾸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시작은 주민들의 요구에서 시작이 되는 거거든요. 사실 전쟁 직후에 얼마나 많은 한반도의 면적들이 주한미군 공여 지역으로 제공이 됐습니까? 근데 그것들이 실제로 2006년에 오산이나 평택 그리고 의정부에 있는 주민들이 주변 지역 개발 제한으로 이런 요구를 하지 않았다면 아예 공여 지역 반환 논의 시작도 안 됐던 거거든요. 그래서 그 덕분에 창원시도 주한미군 공여 지역 개발 반환 논의가 시작된 거라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120만 평 됐던 것이 현재 40만 평이 된 것입니다. 예. 그리고 실제로 거기 사격장이 존재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제구 탄약창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는 주민들이 그렇게 불편함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 여기 39사가 오랜 민원에 의해서 이전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제구 탄약창과 미군 사격장 아주 있었던 거죠. 근데 이제 그것이 그 부지 활용도가 높지 않게 그냥 연명하고 있던 차에 최근에 그것을 활용하려던 주한미군의 그 의지에 저희가 반하게 지금 주민이 이제 민원을 제기한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차제에 지금 이제 때가 이제 온 것 같습니다. 차제에 일단 주한미군 사격장을 저희가 폐쇄를 하면 저기 주한미군 공여 지역의 용도가 없어집니다. 장기적으로 보면.
그래서 그렇게 되면 사격장만 지금 거의 폐쇄하고 나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주한미군 공여 지역 나머지는 40만 평도 저희가 반환받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지대한 싸움을 이제부터 저희가 같이 함께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예. 마이크 된 김에 한 말 더 드려도 네네네. 되나요? 우리 오늘 아까 시장님께서 정말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요. 사실 우리가 아리백을 이야기하지만 당장 내 눈앞에 있는 이해관계에 사람들은 가장 민감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지난 문재인 정부 시절에 우리가 원전 사용량을 감소한다라는 것 때문에 실제 창원에 있는 우리 민주당 당원으로부터도 얼마나 많은 공격을 받았습니까, 사실. 예. 그래서 저는 요즘에 우리 특히 국힘에 있는 정치인들이 많이 걸어두잖아요. 뭐 원전 뭐 다시 살려야 된다부터 해가지고 최근에는 이제 국가산단 우리가 해냈다 많이 붙이고 또 최근에도 그린벨트 해제 촉구한다 뭐 이런 것도 붙이던데 볼 때마다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우리가 인류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서 우리가 나갈 방향이 있지 않습니까? 어렵지만 가야 될 방향이 있는데 민주당은 그 길로 가야 되는 거죠. 그런데 항상 이제 그런 실존하는 어떤 그런 유혹을 저도 받습니다. 우리 지역의 주민들 저한테 와서 그러거든요. 너도 빨리 그린벨트 해제한다고 붙여라. 그렇게 막 얘기를 하세요, 사실은. 근데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갈 것인가 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해야 되지 않나. 그래서 저희라도 좀 주변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전이 아니라 우리 시장님 말씀하신 대로 아리백을 지향하고 재생에너지를 좀 더 사용량을 넓히는 방향으로 가야 되고 국가 산단을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냥 면적만 넓히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현재 국가 산단은 정말 그렇게 되길 바라지는 않지만 현재로 가면 저게 그냥 북면에 있는 그린벨트 해제하고 지주들 그냥 보상하는 걸로 끝나거든요. 더해서 국가 산단이기 때문에 아마 저기에 제조 시설로 불화받는 사람들은 헐값에 더 저 공장 부지를 불화받겠죠. 그럼 여기 지금 현재 창원 산단에 계시는 분들 여기 땅 많이 올랐잖아요. 이거 팔고 저기도 싼 땅으로 부동산 또 이득 보려고 가시겠죠. 저는 이것이 국가 산단인가 이런 사실 고민이 사실 되거든요. 그럼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야 될 산단의 규모는 규모의 문제, 면적의 문제가 아니고 이것이 AI 산단인가, 스마트 산단인가, 그리고 그린 산단인가, 그리고 그렇게 가고 있는가 라는 좀 이런 고민을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이제 김지수 위원장님께 조금 질문 드리고 싶은 게 저는 사실 이제 국방부 체계에 대해서 제가 몰라서 그럴 수도 있는데 아까 이제 군수 분야, 시설 분야가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이 업그레이드를 한다니까 안전시설 보강이라고 했는데 이게 군수 시설에 담당하는가라는 부분에 이제 제가 업무를 잘 몰라서 이건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고 또 하나는 이번 우리 창원에 미군 기지하고 반대로 나타난 현상이 어제 그 새벽에 서울 시민을 정말 완전히 몰아넣었던 그 문자 파동 그거는 정말 오버해서 생겨나는 문제 아닙니까, 그죠? 어쨌든 위성을 쐈는데 미사일을 쏜 것처럼 전국, 그러니까 뭐 서울 시민들을 정말 긴장 모드로 지금 해서 사실 누가 그걸 어디서 정보를 입수했는지조차 왜냐하면 아까도 얘기 나왔듯이 지자체에서 알 수 있는 정보가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부분들을 국방부하고 어디서 들어서 그 시장이 그런 것들을 지시할 수 있는가라는 부분이 이게 지금 업무상 지자체와 국가 업무를 보는 국방부와의 관계 이런 부분들에서 우리는 또 아까 우리 시장님께서 있는지 몰랐다는 말씀하셨듯이 실제 이 부분이 서로 공유가 안 되면서 정보의 한계 그 다음에 이거는 또 하나 지자체를 무시 내지는 다르게 보는 이런 부분들 분명히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물론 우리가 미군 그 사기장에 대해서 해결해 나가기 위해서 이 문제를 당장 해결해야 되는 문제도 있지만 정보 공유부터가 서로 되지 않으면 이건 언제든지 다른 지역에서 일어날 수 있는 문제다. 또 우리 지역에 또 다른 문제도 있을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이런 문제까지도 좀 제기를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좀 어떤 견해이신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잠깐만 그 전에 혹시 이제 우리 그 이옥선 위원장님하고 송순 위원장님을 지지하신 분들은 왜 두 분은 옆에 날개 있고 가운데 분만 계속 얘기하는 이럴 수가 있습니다. 이 돌아가면서 하기 때문에 지금은 창원 지역 현안이고 두 분이 이제 그 하는 거고 또 다음번에는 또 마산 지역 현안할 때는 또 자리를 바꾸니까 그거 너무 서운해하지 마십시오.
예. 지금 이렇게 이제 우리 패널들 얘기 들었는데요. 혹시 우리 저 방청석에 계신 분들 중에서도 우리 여러 4명의 위원장님들 누구에게라도 좋으니까 뭐 꼭 오늘 현안 아니더라도 질문 있으시면 예, 우리 김종대 전 의장님 예, 뭐 가까우니까 육성으로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예, 예. 이제 넘은 상황이고 그 다음에 사실은 그 지역의 어떤 정치 문제를 논할 때 지역에 있는 그 지방의회 의원과 중앙 정치를 하시는 분들이 모여서 지역 문제에 관해서 심도 있게 이런 논의를 하는 것이 그렇게 흔치 않은 상황 속에서 오늘 프로그램이 매우 유익하고 또 실질적으로 어떤 정책 정당으로서 나아가는 데 도움이 되는 그런 것이라서 너무 기대가 되고 참 또 준비하신 많은 분들에게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 가지 우리 지역에서 여러 가지 사안들이 있긴 하지만 제가 뭐 대략 큰 중요한 사안들은 지금 짚고 계셔서 그러나 기본적으로 우리 창원이 그 2010년도 통합 이후에 지금 현재 특례시가 되었습니다. 특례시가 됐는데 자료를 보면 이게 2021년도 특례시가 되고 난 이후에부터 쭉 이렇게 보면 인구가 급격하게 줄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2003년도 1월부터 지금 3개월 된 2003년도 4월까지 이렇게 보면 인구가 한 달에 한 1,500명 정도 이렇게 줄어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료에 의하면 2003년도 1월부터 2003년도 4월까지를 이렇게 보면 근 5,000명이 지금 현재 인구가 101만 6,330명 정도 이렇게 줄어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재 특례시가 되어서 소위 그 국가로부터 중앙정부로부터 받아내야 될 여러 가지 행정적, 재정적 그런 요구들도 있어야 되지만 우리 지역에서 고민해야 될 부분에 있어서 인구가 감소하고 곧 우리가 특례시로서 100만 도시가 무너질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대안은 무엇인지 우리 민주당 입장에서는 어떻게 고민해야 될 건지 이런 것들에 관해서 조금 언급을 좀 해주시면 참 좋겠다 싶습니다. 차례대로 한 말씀 예, 부탁드립니다. 특례시 부분은 제가 답변을 드려야 되겠는데요. 그 인구 100만이 2년 연속 무너지게 되면 특례시 자격이 박탈되는 걸로 현행법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은 그 조항을 빨리 바꾸는 것이 좀 필요하다. 특히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에서의 특례시는 인구가 100만 이하로 무너진 것을 예외로 한다는 조항을 하거나 이렇게 해서 그게 예외 조항을 줘서 창원시 같은 거는 설사 100만이 무너진다 하더라도 지속적으로 특례시 자격을 얻을 수 있는 조항 변경이 필요하다. 그리고 그걸 위해서는 국회의원들이 좀 창원시 소속 국회의원들이 나서줘야 되고 또 다른 특례시 국회의원들을 좀 설득해줘서 이제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인구가 줄어드는 이제 근본 원인은 뭐 제가 말씀 안 드려도 다 잘 알지 않습니까? 그죠? 일단 출생자보다 사망자가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자연 감소분이 벌써 있습니다. 그게 여러 해 됐고 벌써요. 그 다음에 전출 인구가 전입 인구보다 많습니다. 제가 시작할 때 이 전출의 핵심 요인이 교육과 직장입니다. 더 나은 교육을 받기 위해서 직장을 구하기 위해서 여기를 떠나는 사람들이 많죠. 그 다음에 전출의 요인 중에 하나가 주택입니다. 그래서 옆에 신도시로 많이 전출이 됐던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이제 원인이 나왔으니까 진단이 나왔으니까 그에 따른 처방을 해야 되는데 자 지금 그러면 이제 출생률을 과연 높일 수 있느냐? 지금 수많은 정책을 썼지만 출생률이 안 높아지죠. 최근에 프랑스가 출생률을 높였던 사례가 소개되고 있고 헝가리가 출생률을 높였던 사례가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헝가리가 출생률을 높였던 사례를 제가 시장 때 추진하려고 했던 게 세 자녀를 넣으면은 그 처음에 주택 마련을 해서 1억 지원했다가 이자보다 원금까지 탕감하는 제도 엄청난 반발을 샀던 그 사례를 기억하실 거고요. 그 다음에 지금 프랑스가 추진하고 있는 출생률 성공 1.8까지 올라갔지 않습니까? 그거는 이제 역시 자녀를 많이 낳게 되면은 자녀가 많아짐에 따라서 소득세 공제 혜택을 크게 주는 겁니다. 그래서 소득세 공제 혜택이 높아지기 때문에 자녀를 많이 놓게 되는데 그렇게 됐을 경우에 역시 이것도 중산층 이상에게
더 큰 혜택이 돌아간다는 그런 문제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문제가 있다 해서 아무것도 안 할 것이냐 이렇게 봤을 때 헝가리의 사례와 프랑스의 사례를 적절하게 조합하는 것도 필요할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OECD 국가 중에 최근에 인구가 늘어난 나라의 핵심에 캐나다가 있습니다. 그 캐나다 같은 경우에 이민 정책입니다. 이민 정책을 잘 쓴 거죠. 그래서 매년 약 5만에서 10만 정도의 이민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민 온 사람들이 대개 젊은 사람들이니까 와서 결혼해서 또 아기들을 낳습니다. 그렇게 해서 캐나다 인구가 늘어나고 있는데, 우리도 이 성공 사례들을 면밀하게 분석해서 우리 실정에 맞는 그런 제도 채택이 좀 긴급하지 않는가 그렇게 보고요. 그리고 우리 시로만 보면은 우리 시에서 해야 될 거는 또 우리 시의 특성에 맞게 할 것들이 좀 더 있지 않나 그렇게 봅니다. 젊은 층이 여기 남아 있으려면, 요즘 젊은 층들은 공장 가서 일하는 거 싫어하잖아요. 제가 어느 노동조합 위원장님 보고 그랬습니다. 위원장님이 쇠를 깎던 그 자리에 아들이 가서 깎기를 원하시느냐? 위원장님 원치 않지 않느냐? 그러면 위원장님 아들은 어딘가 수도권에 가서 멋진 사무실에서 일하기를, 컴퓨터 앞에서 일하기를 원하지 않느냐?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그런 컴퓨터 앞에서 일할 일자리들, 그런 좋은 양질의 일자리들이 많이 있냐는 거죠. 그럼 그런 일자리들을 여기 대거 공급을 해야 되는데, 이미 수도권 중심으로 다 재편되어 있는 상황에서 여기에 쉽지가 않은 거죠. 쉽지 않다고 포기할 것이냐? 그러면 요즘 젊은이들이 일하고 싶어하는 그 일자리를 여기서 만들지 않으면 젊은이들을 여기에 붙들어 둘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우리 도시만 해당되는 게 지방 도시 대부분이 해당이 되는 거죠. 이제 그런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뭐 늘 이야기합니다만은 새로운 4차 산업혁명에 맞는 신산업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엄청 노력했는데 낙선하는 바람에 추진을 못했던 그런 게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 더 말씀드리려 했는데 말씀드리려 하다 까먹었다. 문제 그러면 기억나면 어차피 다시 이제 말씀드릴게요. 예. 저희가 이제 그 계속 무한정 이어갈 수는 없고 밤새도록 얘기를 해도 모자랐겠지만 앞으로 저희가 4번이 더 남았습니다. 다음번에는 이제 마산으로 날아가서 마산에 두 분이 이제 자리 가운데로 오시고 창원에 두 분이 날개로 이제 비켜 쓰는, 그래서 모내기의 품앗이처럼 같이 창원의 현안을 공통으로 고민한다는 그런 취지로 오늘 첫 발을 내디뎠는데, 더 하고 싶고 더 많은 얘기들이 있겠지만 오늘은 이쯤에서 이제 마무리를 하고. 그래요. 좋습니다. 네. 그러면 그래. 플로에서 지금 하나만 딱 더 받고. 위원님 잠시만요. 현안이 되고 있는 그 창원 의과대학 유치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 창원에는 의과대학도 없고 뭐 그다음에 법학 전문대학원도 없고 치과대학도 없고 한의대도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런 전문 분야의 직종을 갖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우리 도시를 다 떠나서 학교를 지나가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면에 있어서는 저 지금 시에서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위한 노력도 뭐 여러 방편 중에 하나다고 봅니다. 네,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제 플로에서 한 말씀 듣고 우리 또 위원장님 말씀 듣고 이제 대충 마무리를 하죠. 뭐 예. 두 분 같이 마이크 한 분씩 다 듣고 난 다음에 한꺼번에 대답하겠습니다. 예. 예, 뭐 저도 뭐 할 말씀하겠습니다. 창원시처럼 이렇게 주차 위반이 이리 뭐 과하게 단속하는 데가 없거든요. 뭐 시민들은 가면 차를 어디에 대야 됩니까? 전부 유료 주차장이고 무료 주차장 없는데 뭐 세금 받아가 무료 주차장 하나 안 만들고 뭐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또 고지서가 날라옵니다. 이거 주차 위반 고지서가. 그러면 아파트 우편함에 꽂히가 있습니다. 그날 저녁에 딱 부부 싸움 한단 말입니다. 마누라가 딱 보면 니는 대임치로 뭐 그런 데만 맨날 끊기고, 그래가 또 이제 그럼 구청에 가서 항의를 합니다. 그럼 꼬안 잡고 또 이의제기가 있어 4만 원 내고, 면제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시민 놀리는 거예요, 놀리는 거. 제가 그래서 저번에 가서 뭐 그래 요즘 마찬가지 아닙니까? 민원인 공간구역에 주차 자리가 있습니까? 아무 자리가 없어요. 그건 공무원들이 차로 마루 가옵니까? 그럼 통근 버스는 또 마루 있습니까? 통근 버스를 없애든지 두 개 중에 한 개 택해야지. 네, 알겠습니다. 네. 그래 그런 거는 이거 주차 위반을 이제 좀 다 듣고 또 한꺼번에 얘기를 하겠습니다. 좋게끔 그래 네. 좀 완화시키자. 네, 알겠습니다. 예. 예, 저 뒤쪽에 티셔츠 분도 좀.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구서 왔습니다. 대구시당 장애인위원회 부위원장 맡고 있는 성윤채라고 합니다. 먼저 지역 위원장님들 현수막들을 많이 봤었는데요. 사실 창원하고 대구는 참 닮은 게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창원도 미군 부대가 미군 그 사격장이나 저희 대구도 미군이 있었습니다. 주한미군이 있었고
지금 이제 철수한 경우도 있긴 합니다만은 정말 이거 안전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김지수 위원장님 정말 앞으로 정말 열심히 하시길 바라겠고요. 그리고 대구에서 창원 가는 고속도로 있지 않습니까? 그 도로가 지금 굉장히 이게 위험하더라고요. 전에 허성무 전 시장님께서도 그 창원에 죄송합니다. 그 어디더라 죄송합니다. 창녕입니다. 창녕 군수 그 선거 갔을 때 그때 도로 확장 문제 굉장히 얘기 많이 했던 후보님이 계시지 않으셨습니까? 굉장히 정말 중요한 문제예요. 이게 창원에서 대구 가는 구간이 이게 정말 위험하더라고요. 운전하지만은 이거 확장을 좀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 마지막 아까 드신 분 괜찮으십니까? 정책 콘서트 하시면서 준비도 많이 하셨고 그거에 대한 자료도 많이 준비를 하셨는데 첫 번째 김지수 위원장님한테 한번 여쭤볼게요. 만약에 사격장이 이전이 된다 그러면 과연 저 이주를 어느 쪽으로 할 건지 그 대안도 한번 생각도 한번 해주시고요. 두 번째는 이제 허성무 위원장님한테 이제 아까 이제 원전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셨잖아요. 과연 좀 경상남도에 있는 창원시에 있는 원전 회사 대표적인 두산이나 그런 업체들이 과연 자체적인 기술력이 몇 %까지 올라와 있나 그것도 한번 중요한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윤석열 정부에서 계속 이제 2번을 내려오면서 원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과연 경상남도 창원시에서 자생력이 있으면은 과연 회사에서 기술력을 어느 정도까지 가지고 있나 그것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대책이나 반론도 한번 우리 당에서 한번 검토를 한번 해 주십사 하고 두 분한테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차례로 이제 말씀해 주시고 이제 마무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지금 창원 마산 사격장은 공사가 잠정 중단된 상태이죠. 그리고 현재 국방부의 입장은 주한미군과 창원시와 협의하겠다는 입장인데요. 그 의미는 현재 이전 계획이 없다는 의미인 거죠. 그래서 만약에 이전을 이야기하게 되면 창원시가 이전과 관련한 일정 부분 책임을 져야 될 문제가 발생되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 이전 이야기할 필요가 없죠. 예. 그리고 더군다나 이 사격장은 현재 이번에 새롭게 업그레이드 공사가 되기 전에는 그렇게 활용도가 높았던 공간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 굳이 이전을 이야기할 필요가 전혀 없고요. 그냥 원래대로 활용도가 높지 않았던 마산 사격장을 폐쇄해줘라. 왜? 여기 벌써 그 도심이 형성이 되고 그 주변에 24만 명의 인구가 살고 있기 때문에 폐쇄하는 것이 정답이다라는 것을 저희가 주장하는 것이 조금 더 싸움이 명료하고 조금 성취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대한 이야기는 의미가 없는 이야기고요. 이전 또 어디로 이전합니까? 어느 시에 가든지 똑같은 문제가 발생되는 거죠. 그럼 만약 인구가 좀 적은 지역에 가면 이런 문제가 없나요? 인구가 적은 지역에 가도 누군가 살고 있기 때문에 현재 뭐 활용도가 높지 않은 사격장을 그냥 이전하라는 요구보다 그냥 폐쇄하라는 입장이 저희 입장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제가 주장했던 거는 그 폐쇄 동의랑 같이 우리 주장을 했고요. 그 미군이 사격 연습을 꼭 해야 되면은 우리 국방부하고 늘 협의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존에 우리 사격장들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 예를 들면 39사단 사격장 하만으로 같이 옮겨갔지 않습니까? 거기에 같이 사용해도 되고 얼마든지 그 사격장 매일 써놓고 있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내지는 또 해군 사격장도 있거든요. 여러 기존 부대의 사격장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대에서 원원해서 쓰시면 충분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면은 뭐 미군 측에서도 크게 불편할 것도 없다. 새로운 사격장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게 폐쇄하고 기존에 우리 여러 사격장들을 같이 뭐 공유해서 쓸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면은 어렵지 않을 거라 그렇게 보고요. 그다음에 이제 원전 관련인데요. 저는 뭐 일정 수준의 원전은 우리가 유지할 수밖에 없고 그 기술도 가져가야 되고 또 뭐 필요하다면 수출도 안 할 수가 없다고 저는 봅니다. 저는 그것 때문에 지난 정부에서 뭐 약간 제가 청와대 눈밖에 좀 났다고도 생각을 하는데 왠가 하면요. 지금 세계적으로 원전 수요가 많지는 않지만 세계적인 수요가 계속 있습니다.
있고 그 원전을 그럼 누가 지금 건설하고 있는가? 중국과 러시아가 다 한 80% 이상을 하고 있어요. 한국과 미국이 밀려났습니다. 원전 시장에서 사실은. 그러면은 이 원전 시장을 계속 중국과 러시아가 가지고 간다면은 세계 패권 경쟁에 있어서 한국과 미국이 굉장히 그 부분에 있어서 불리한 위치를 갖게 되는 게 맞죠. 그런 의미에서 큰 틀에서 본다면은 한국과 미국이 협조해서 세계 원전 시장을 분점해서 계속 가져가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우리 창원에 있는 원전 주기기 제작 업체의 역할이 계속 남아 있다고 보고요. 그 기술력은 어느 수준인가 하면은 지금은 설계 기술에서부터 시공 설치 이런 기술까지 제작 설치 기술까지 거의 완전 독립이 원전 부분이 되어 있습니다. 대형 원전 기기는. 그래서 지금 신한울 3, 4, 5기에 들어간 거는 완전한 한국형 원전이고 1400메가와트급 초대형이죠. 그래서 이제 이게 우리에 설치되면은 이게 이제 사업으로 검증된 거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수출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미국이 배가 아파요. 이제는 미국에 의존하지 않고 모든 기술이 우리가 독립이 돼 있으니까 우리가 독자적으로 나가는 거죠. 독자적으로 나가니까 미국이 먹을 게 없는 거죠. 그래서 폴란드 원전 같은 경우에 미국이 방해하는 게 맞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웨스팅하우스에서 원천 기술 옛날에 60년 전에 너가 우리 거 가져갔는데 이거 기술 침해다 하고 소송 지금 들어오는 거 아닙니까? 소송 들어오는 건데 그런 면에서 보면은 이제 미국하고 협조도 늘 하고 가야 되지만 또 우리 국익을 챙기는 부분도 있다라고 보고요. 원전이 완전히 없어질 수 없다면은 우리가 부분적인 부분은 우리가 주도적으로 열심히 잘할 필요도 있다. 그러나 원전만이 살 길이다. 이건 진짜 말도 안 되는 거죠. 원전을 넘어서서 신재생 에너지가 살 길이라는 것에 대한 인식은 분명히 있어야 되고 그것이 더 중요한 정책 목표로 가야 한다는 데는 우리 당원들뿐만 아니라 전 국민의 공감대가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주차 위반 말씀하셨는데요. 제가 시장할 때는 12시부터 2시까지 점심시간에 주차 위반 단속을 못하게 했습니다. 먹고 살아야 되는데 그런 문제가 하나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1몰에서 1출까지 주차 위반 단속하지 마라. 왠가 하면은 차를 하늘에 매달아 놓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죠? 당장 우리 아파트는 주차를 할 공간이 없는 거고 그런 의미에서 좀 제가 있을 때는 유연하게 했던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제 이 조례나 법에 누군가가 주차 위반했다고 신고를 하게 되면 단속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 이제 법적으로 저쪽 신고가 먼저 들어왔기 때문에 명확한 어쨌든 이제 불법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 있는데 현 시장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제가 잘 모릅니다. 어쨌든 초기에 현 시장 체제 들어서서 제 차도 차량 보관소에 한번 끌려갔습니다. 그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주차비하고 견인비하고 비싸게 물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대구에서 오신 우리 장혜인 위원장님 말씀하신 구마고속도로죠. 옛날로 이야기하면 지금 중부 내륙고속도로인데요. 우리 마산 내수에서부터 저기 그 대구 달성까지 이거 4차선인데 8차선 확장해야 됩니다. 그리고 직선화해야 됩니다. 여기에는 주말에는 조금 덜한데 주중에는 화물차가 전국에서 가장 많이 이용하는 도로입니다. 그래서 남해 고속도로에서 내려오는 화물차, 이 도로에서 내려오는 화물차가 칠수 인터체인지를 통해 가지고 이 저기 북면으로 내려오는 이지선을 통해서 전부 신항으로 들어갑니다. 낮에도 늘 밀리고 있습니다. 그럴 정도로 여기가 위험한 도로거든요. 정말 위험하고 승용차를 몰고 가고 있는데 대구 갈 때 내 주위에 승용차는 몇 대 안 보이고 전부가 화물차입니다. 그럴 정도로 위협을 느끼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이 지역의 국회의원들 그다음에 도지사들 정치인들이 모두가 나서서 빨리 8차선 확장과 직선화를 해야 되는데 늦어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개탄을 금하지 않을 수가 없다. 국회의원들이 놀고 먹는 대학생들이다. 그런 사람들 뽑아주봐야 소용없다. 대구 국회의원들 전부 무슨 당이죠? 그리고 거기를 지나는데 가장 많이 차지하는 창녕 함안 그것도 무슨 힘당이죠, 그죠? 예, 짐당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수백만 명의 우리 시민들이 운전할 때 목숨의 위협을 느끼는 그 불안한 도로를 이렇게 안전한 도로로 만들지 않고 방치하고 있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그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고 네. 있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다 모두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저희가 시작한 지 이제 1시간 반이 지나고 있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편집을 생각해서 더 이상 분량은 늘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쯤에서 마무리하고요. 다음 달에는 창원 안에는 마산, 진해, 창원이 같이 들어 있지 않습니까? 다음 달에는 또 마산 현안을 좀 상위 배치로 해서 또 토론을 또 이어가도록 할 생각입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우리 위원장님 돌아가시면서 소회 1분 정도 이렇게 간단히 말씀하시고 오늘 제1회 창원시 5개 위원장 정책 콘서트를 마치고자 합니다. 저는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우리 이옥선 위원장님부터 송순호 위원장님부터 차례도 한 말씀 해주시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래 고소도 방향으로 계속 하시지. 반고소도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정책 콘서트 민주당이 창원을 책임지겠다는 자세로 우리 위원장님이 대단한 열의를 가지고 준비를 해주셔서 고맙고요. 또 들으면서 많이 공부도 됐습니다. 우리 당원들도 아마 이걸 들으면서 많이 좀 학습하고 또 공부가 좀 됐을 거라 생각을 하고요. 미군공 여지가 120만 평에다가 지금 80만 평을 반환을 받았고 40만 평이 남아 있거든요. 40만 평 반환 운동을 좀 벌였으면 좋겠다. 그걸 폐쇄 운동과 더불어서 그렇게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고요. 마지막으로 알리백 관련해서는 지금 이제 아까 했던 대로 뭐 삼성전자나 현대자동차, SK하이닉스, LG엔솔, 반도체 자동차 IT 산업의 중심적 기업들이 알리백을 실현하지 못하면 기업 망합니다. 망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도대체 기업들은 나는 뭐 하는지 모르겠다. 그래서 기업은 우리나라에 투자하는 걸 포기한 것 같아요. 그래서 외국에다 자꾸 공장을 짓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대한민국 일자리를 잃을 수밖에 없다. 이런 심각한 것들은 우리 국민들이 알고 정말 윤석열 정부가 펼치고 있는 여러 가지 에너지 정책이든 기업 정책과 관련해서 강력하게 규탄하고 항의해서 반드시 심판도 하고 내년 정선을 반드시 이겼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내용도 있고 그리고 싸움도 잘하는 민주당 경남도당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민주당 경남도당의 우리 모든 구성원들이 좀 더 주인의식이 강해져야 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우리 도에서 일어나는 모든 현안에 대해서 우리가 더 책임성 있게 발언하고 공부하고 또 주장하고 해결해 나가는 그런 모습들을 함께 만들어 갔으면 합니다. 오늘 이 정책 콘서트가 바로 그런 일환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오늘 자리가 참 의미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진짜 준비하신 우리 하기남 교육위원장님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특히 오늘 내용이 단순히 그 위원장들의 어떤 발표나 토론 이런 것들이 아니라 이 플로에 앉아 계신 시도위원들의 역할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창원에 대해서 같이 고민하고 사실은 남은 3년 동안 어떻게 이것들을 현실화시키고 정책화시킬 것인가 과제가 우리 같이 고민해야 될 내용이 아닐까 생각이 좀 들고요. 사실 속으로 걱정이 억수로 됩니다. 그다음에 마산 같은 경우는 특히 저희 지역에 해결 안 되는 문제들이 많아서 다음에 분명히 말씀들이 많을 텐데 이거 어떻게 답을 또 준비를 해야 될까 걱정이 지금 만땅인데, 어쨌든 다음에 같이 좀 준비해서 같이 또 방향을 찾아내고 내실 있는 토론회가 될 수 있도록 준비를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다는 말씀드리면서 오늘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내용은 그 유튜브로 편집해서 도당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 유튜브와 또 허성무 TV, 김지수 TV, 송순호 TV, 이옥선 TV 등에 각각 다 올라갈 예정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그 플로의 시의원님들이 많이 계신데 저희 교육연수위원회에서 멀지 않은 시기에 창원시의원 대토크 콘서트도 한번 개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모두 고맙습니다. 다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